김승욱이 대학 다닐 때 그 생명 연습을 써가지고 신춘문에 냈는데 덜커덩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소설가가 되었다. 근데 김승욱은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죽도록 열심히 써가지고 소설을 응모를 했는데 이렇게 당선이 됐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진갱도 너무나도 열심히 써가지고 사상계에 이렇게 보냈는데 모두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식의 입장보다는 나는 그냥 대충 썼는데 그냥 영감에 차서 휘리리를 썼는데 혹은 너무 못 썼는데 독자들은 너무 재밌게 읽어줘. 뜻밖이야. 이런 식의 이제 그 포지션을 굉장히 즐기는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 솔직히 옆에 있으면 이제 그런 거죠. 어젯밤에 실컷 놀았는데 또 전교 1등 뭐 이런 약간 느낌을 주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이제 이런 천재형 작가로 모델링하기를 즐겼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근거가 없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말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1962년에 이제 이 김승욱이 최하림 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산문시대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제가 이름들, 그 동인들 이름들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요게 1962년이니까 작가 나이 만 21세, 지금 여러분 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나이를 조금 더해주기는 하셔야죠.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면 오늘날에는 중후반, 20대 중후반의 나이 감각이니까, 그렇게 1대1로 대응시킬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어린 나이에 잡지도 창간을 하고, 여기에다가 환상수첩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싣습니다. 환상수첩은, 자, 무진기행 안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단편이 들어가 있는데, 무진기행 무진기행 좋죠. 제가 좋아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진기행 안에 그 등단작이었던 생명연습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이렇게 어릴 때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소재들 이런 거 다루죠. 서울 1964년 겨울 달빛 공장 이런 것들 좀 이따가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환상수첩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걸 제가 90년대 여기 보시면 작품이 몇 개 없는 것이 환상수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무렵에 김승욱 소설치고는 분량이 있고, 요 문학동네에서 김승욱 전집을 낸 것이 1995년이고 제가 이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한 이제 1, 2년 뒤에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김승욱을 쭉 다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읽은 것은 생면연습도 무진기행도 건도 누이를 위하여 자 한 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환상수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오랫동안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 학기 이거를 다시 읽고 노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더러 학생 중에 특히 이제 국문, 국교 이런 쪽 학생 중에서는 김승욱 매니아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딱히 드릴 게 없겠지만, 그래서 저 스스로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설도 우리 문학사에 있다는 거 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배울 점이 있으면 한번 배워보자. 이런 것이죠. 배워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전제부터 깔면은. 자, 그렇고 이제 제목이 환상수첩인데, 이 환상수첩은 사실 단편이라기보다는 중편, 요즘 같으면 편집 잘하면 단행본으로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아마 김승욱이 이 무렵에 쓴 것 중에서는 제일 이제 길고, 말씀드렸듯이 어린 나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해마다 1학년에서 2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발전상이 막 확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어 같은 거 배울 때는 1학년 때는 초급노 배우다가 그 다음엔 중급노 막 4학년 가면은 도스옙스키 이런 걸 강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뿌듯함이 있는데, 이 생명연습의 김승욱과 환상수첩의 김승욱이 그런 식의 이제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생명연습은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 그 에뛰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환상수첩은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써볼 거야. 진짜 작정하고 한번 딱 써볼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 목욕 딱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진짜 딱 노트북 앞에 딱 앉아고 정자해서 이제 진짜 큰 호흡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짜 작정하고 2개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생명 연습은 그냥 2개의 스토리가 줄띄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엮여지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딱 봐도 그래픽적으로 또 1텍스트, 2텍스트가 있습니다. 1번 텍스트는 정우라는 인물의 이제 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텍스트는 이 정우의 수기를 공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수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앞에 뒤로 이제 앞뒤로 군말을 붙이는 이제 그 두 번째 바깥 텍스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영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정우의 수기 속에 이 수영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것도 수영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내 얘기도 나오는데 이 녀석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법적으로 분할을 많이 시키는데 요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젊어서 소설을 쓸 때 이제 흔히 많이 취하는 그런 기법, 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제 잘 써야 되기도 하는데, 아주 잘 쓰면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얽히고 막 그다음에 이제 주제도 조금 더 심오해야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써봤자 혹은 이렇게 써서 청춘의 초상, 젊은 날에 이제 초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문화권이나 이제 이런 식의 청춘의 문학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김승옥 소설이고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세기야의 고백이 있거든요. 집에서 찍으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네요. 네, 이 책인데 여러분 두꺼워요. 이렇게 잘 쓰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썼는지. 근데 이 알프레드 미세가 그 이제 19세기 전반기 프랑스 작가인데 조르주 상드 자기보다 연상인 조르주 상드하고 연애했거든요. 근데 연애담 자체도 별게 없습니다. 어휴, 근데 그리고 미세 자체가 막 엄청난 대가 그런 작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상드하고 연애한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시시껄렁한 연애담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기의 어떤 젊은 청춘의 내적인 기록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한 소명의식, 사명감을 갖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고 이제 요게 그 19세기 프랑스 이제 소설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로도 이제 퍼져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이런 소설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레르몬토프라는 이제 러시아의 낭만주의 시인인데 자기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레르몬토프는 1814년에 태어나서 1841년에 죽는 27세에 죽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제 그 시대적인 징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시를 쓰다가 말년에 이런 식의 소설을 하나 쓰는데 이 세기야의 고백처럼 우리 시대의 영웅,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그 개인이 아니라 히어로 오브 아워 타임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시대를 대변할 하나의 주인공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작법이 없으면은 역시나 천재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이제 낭만적인 자의식 충만 인물들, 개인, 근대적인 주인공, 문제적인 주인공, 이런 이제 이 자아 팽창형, 자아 비대형 이제 이런 인물들은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20대 초반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 20대 초중반이 그런 시기, 조금 더 빨리 가면 이제 그 10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막 천재 이런 거에 골몰하고 자의식에 골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놀래요. 우리의 몸이 달라지니까 이 생소한 욕망들에 대해서도 너무 막 놀라고 마치 그 이렇게 무슨 고질라 이런 동물이 막 이렇게 막 바뀌듯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팽창하는 자아 이거를 이제 주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주기로 보면은 요런 사춘기 후반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요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르상으로는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전반기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소설을 쓰게 되면 산문을 쓰게 되면은 기교로 자꾸만 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쓰면은 너무 시시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나가 아니잖아요. 천재일 뿐더러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주인공이고 영웅이고 세기야. 심지어 뭐 1, 2년도 아니고 한 세기를 대표하는 이 아이라는 거거든요. 저 프랑스어 잠깐 보십시오. 보이세요? 네, 라 콩페시옹 덩 앙팡 디 시에클이네요. 이게 시에클이 이게 이제 그 세기인데 세기의 아이라는 자기가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쓰면 안 돼서 산문을 쓸 때 이제 얘들이 보통은 1인칭을 취하긴 하지만은 텍스트를 되게 많이 꼬아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미할 레르몬토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서사적 거리 유지의 문제인데 앞서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을 33세로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한 거잖아요, 김승옥이. 근데 이제 23살로 하면은 너무 이제 빤히 보이니까 33살로 했는데,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제약회사 모습도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전무로 승진하고 할 것 같지 않은데, 뭐 회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묘사도 일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세팅인 거죠.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한. 근데 여기 그 환상수첩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날 것에 자기를 제시하고 싶어 해요. 그냥 이제 센 것으로 진짜 그대로 내세우고자 하는데, 대신에 이제 텍스트를 중첩을 시켜가지고 이런 나 저런 나 그런 나를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하면서 옆에 친구들 얘기. 그래서 당시에 20대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이제 살았겠구나, 지식인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이제 시공간인데, 대학 서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두 가지 이제 시공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시골에서 이 서울로에 뭡니까 올라가는 이 동선이 하나 있고, 이 친구들이 잘 적응을 못해요. 당연히 적응을 못하겠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차가운 하숙방에서 막 이렇게 등등등. 이청준 선생님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참기름인지 뭔지를 먹고 막 거의 막 죽을 뻔했다고.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비일비재하니까 서울에서 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향이라기보다는 낙향 뭐 거의 그런 느낌, 유배지 가거나 혹은 이제 실패자가 돼가지고 이제 낙오하다시피 해갖고 이제 가는 그런 식의 이제 동선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두 개인데 그 안에 이제 보면은 공간도 이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텍스트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우의 수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더 큰 부분, 요게 제일 이제 큰 부분이고 소설의 핵심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우의 수기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뉜다는 건데, 대학에서 지금 여기 서울에서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고요. 나 주인공 정우가 있고, 오영빈이라는 친구가 있고, 선혜라는 여자애가 나옵니다. 이제 약간 연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선혜가 자살을 또 해요. 참 쉽게 잘 죽습니다. 역시 20대 초반이 쓴 소설답게. 그렇고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요렇게 얘기가 오가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순천으로 내려가요. 근데 플롯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 여러분 1도 없어요. 그래서 김승옥은 정말 장편을 못 쓰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초기작을 읽으면 이미 촉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같은 경우에는 등단작을 읽어도 사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서사를 짜는 능력이 있어요. 혹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작품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토지 이런 걸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김승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확장 서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자폐적이고 너무나도 언어 유희와 지적인 유희와 이런 것에 이제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결핍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린 요런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의 영웅 요런 것처럼 텍스트 유희라든지 언어 유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지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언어 유희, 말장난 이런 걸로 이제 채우려는, 그리고 이제 과격한 소재. 어디에 성이나 당연히 이제 살인, 자살 막 이런 것들이죠. 그냥 과격한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채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부분부터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아까 균형 감각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서울 얘기가 1장이고 나머지 2장부터 6장까지는 또 전부 다 시골 얘기예요. 이게 너무 균형 감각도 너무 안 맞고, 시골로 가면 시골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가 김윤수고요. 얘는 이제 시인 지망생인데 기생들하고 사귀어요. 그렇고 이제 임수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바깥 이야기 속의 주인공 임수영입니다. 임수영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법대생인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낙향, 진짜 이제 집에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가난해요. 근데 이제 홀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인데, 폐병에 걸려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값을 춘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춘화, 이 얼마나 고풍스러운 단어인가. 근데 이제 이게 요즘으로 치면 M방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체 제작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이제 실제 성행위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임수영 자체는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품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이제 핑계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는 이제 그게 더 많은 것 같고요.